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6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느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시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느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도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방금 읽어드린 글은 한비아 선생이 지은 그건 사랑이었네 중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국제구호가 한비아가 여고 시절 영어 성경반을 가르치던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격려의 편지와 함께 보내주었던 프랑스 시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가 하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다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뱀은 독을, 사자는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고 하다못해 당나귀는 뒷발차기라도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새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는 매일 그 날개를 등에 메고 힘겹게 걸어 다녔습니다. 내게 좋은 걸 주신다더니 잘만 주셨구나. 하나님, 날개가 너무 무겁습니다. 도로 떼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야, 너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모르는구나.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거라. 높은 곳에서 만나는 자유와 희망을 마음껏 누리거라.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s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소양이 불렀습니다. You Raise Me Up. 봄이죠.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고등학생을 막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를 긴장됨을 가지고 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몸은 대학생인데 아직 여학생들은 어색한 화장이라 할까요? 남학생들도 잔뜩이나 멋을 부렸지만 그러나 그 몸에는 아직도 고등학생의 기분이 넘겨져 있는 아직 정체성이 확실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선하기도 하면서 이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끌어갈 대학생활의 모습들이 더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어떤 우리 아들, 딸들은 대학이란 관문보다는 또 직장이란 관문으로 바로 사회에 진출해서 또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일터로 나가는 우리 그런 청년들의 모임,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지도하고 그런 청년들의 권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노무사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노무사님과 거기서 직접 당사자로서 활동하고 또 지금 직장 생활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젊은 청년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직접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리 노무사님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한솔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는 청년들의 모임 마니또에서 근로소득자라는 동아리 대표를 맡고 있는 장수용이라고 합니다. 자, 장수용 서포터즈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아니면 뭐라고 붙여야만 이게 제가 칭호가 좋을까요? 장수용 많이 또 이런 거 장수용 네, 마니또. 네.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선은 잠깐 그 전에 우리 노무사님한테 네. 저도 죄송합니다만 흔하게 들었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네.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이름만으로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딱 들어오는데 네. 한번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안산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고요.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위탁 기관입니다. 예,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정규직인데 상담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시에서 위탁을 받은 만큼 안산시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또 사장님들까지 이 안산에서 노동과 관련돼서 필요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안산에 여러 노동 상담 단체들이 있고 또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또 모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모임들하고 있어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산시의 이름을 걸고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고요. 조례에 의해서 이제 공공의 역할을 조금 더 높여낸 상태에서 당사자들을 만나가면서 일을 한다라는 데 좀 특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하고 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또 필요한 일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독특한 곳이고 다른 지역에서 여러 이 노동 상담하는 단체들 또는 위탁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많은 지역에서도 저희 센터의 사업들을 모범으로 삼고 또 벤치마킹하는 만큼 열심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단체들하고 경쟁 관계는 아닌 거죠? 그럼요. 저희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경쟁한다라기보다는 협력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의 위탁 기관이기도 한데 지금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저희는 안산시청 앞쪽에요. 저희 안산시 상하수도 사업소 4층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저희가 와스타디움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노동자분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시는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 상하수도 사업소라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도 편하고 또 공공 건물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신뢰성도 더 많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게다가 고용센터나 노동청이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찾으시는 노동자분들이 여기 있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름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지만 뭐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을 떠나서 네. 노동 잘하면 네. 누구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와서 상담이 가능한 곳이란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만들 때 가장 취약한 곳,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자라는 좀 모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이 매우 높으시거나 저희 도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저희가 다른 곳을 안내해드리고 조금 더 저희 도움이 필요하겠다. 혹시나 우리 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 하는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건가요? 사실은 제가 안산에 오게 된 경우에 계기가 그것 때문인데요. 저희가 2019년부터 한 3년간 일자리 매칭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일자리 매칭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손에 책을 한 권 들고 있어요. 우리의 첫 현장 실습 안내서.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우리 장수영 서포터즈 마니또한테 여쭤보겠지만 직접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한 우리 친구들이 현장 실습의 경험들을 통해서 바로 일을 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내용도 잘 모르고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의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는 책을 다른 사람이 아닌 당사자들이 직접 펼쳐낸 책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성화하고 학교 전담 노무사, 그리고 현장 실습을 경험한 청년 노동자, 이렇게 이제 쓴 지은이를 설명을 하고 계신데, 네. 우리 최현솔 노무사님이 특별히 여러 가지 노무사 일들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네. 특별히 특성화하고 학교 전담 노무사라고 하는 또 역할을 별도로 담당을 또 하고 계셨는데 무슨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뭐 몇몇 계기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이 지금 오늘 같이 출연하는 우리 장수영 마니또를 비롯해서 처음 만난 친구들과 사연들이 좀 있는데요. 2019년도에 학교 전담 노무사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습니다. 네. 이 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사실 2017년, 2018년에 유독 이 현장 실습생들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또 안산에서도 발생한 사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이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줄곧 주장해왔던 게 학교 전담 경찰관처럼 이 친구들의 노동 또 현장 실습을 조금 더 전담해서 지켜봐주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마침 이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저도 안산에 있는 이제 모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게 된 거고요. 그 이후로 줄곧 이 학교 전담 노무사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특성화고에만 이런 노무사님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현장 실습이 있는 곳에 이 학교 전담 노무사들이 배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직업계고라고 불리우는 특성화고에서 이제 현장 실습 이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진행되는 학교에 매년 전담 노무사가 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당 한 분씩. 보통 처음에는 한 명씩이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조금 수가 늘어서요. 한 학교당 한 3명까지도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안산에도 특성화고가 있을 텐데요. 네. 한번 어떤 학교가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산에는 총 6개의 특성화고가 있는데요. 조금 특수하다고 볼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흔히 디미고라고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네. 디미고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모여들고 또 안산에 정주하기보다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학교라는 점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안산공업고등학교, 그리고 디자인문화고등학교,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그리고 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그리고 모바일과학고, 이렇게 있습니다. 총 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많네요. 네. 한 개의 고등학교가 공업 계열이고 나머지는 다 경상 계열, 이렇게 되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장수영 마니또님께서
도 이제 안산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출신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셔서 직접 취업도 한번 하셨던 것이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임에 들어오셨고요. 자, 그러면 마니또라고 지금 제가 소개를 좀 했는데, 그다음에 마니또 앞에 또 아까 뭐라고 소개를 하셨죠? 처음에? 일하는 청년들의 모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네. 5글자였던 것 같은데 제가 뭐 노동근로자라고 그러셨나요? 뭐 그러셨나? 그 마니또라는 그 단체 안에서 동아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근로소득자라는 동아리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마니또라고 하는 단체 안에 근로소득자는 또 다른 동아리가 좀 있는데 거기 소속되셨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마니또가 뭐고 또 하시는 근로소득자는 어떤 개념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니또를 소개를 먼저 하자면요. 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현장 실습을 나가는 실습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마니또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각자에서 일터에서 겪었던 힘든 일들을 이제 같은 동년배 친구들에게 마음 편히 털어놓을 수 있고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이 있으면 네. 잘 알려주고 네. 이제 동아리 같은 걸로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서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는 그런 모임이 마니또입니다. 원래 있던 모임에 참여를 하신 건가요? 만드신 건가요? 새로 만든 거죠. 본인 직접 만드셨어요? 네, 이제 최현솔 어. 노무사님이랑 함께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인원은 몇 명 정도 있으세요? 이제는 73명 있습니다. 많네요. 네. 자, 그러면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부터 네. 뭐 가입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졸업한 이후부터인가요? 아니면 다니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그 현장 실습을 나가서 나가는 친구들. 네, 일하는 네. 사람들이 위주로. 이제 모인 위주고요. 중간에 빠지다 대학교를 간 친구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대 지금 나이가 가장 많은 친구는 몇 살 정도 될까요? 25살입니다. 그 안팎 정도 되시겠네요. 예, 20대 한창 피 끓는 청년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장수영 군은 좀 집이 계속 처음부터 안산에서 자라신 건가요? 네, 안산 토박이로 자라왔습니다. 네. 안산 토박이로 자라서 안산 공고로 나오셔가지고 지금 나이가 저는 이제 24살 되었습니다. 24살이시면 이제 군문제도 해결이 되신 거고. 그쵸. 네. 여기 우리의 첫 현장 실습 안내서라고 해서 생애 첫 노동을 위한 백문백답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 이제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앞에 내용을 보면 이제 글쓴이가 한 8분 정도로 소개가 좀 돼 있어요. 그다음 8분인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최한솔 우리 노무사님이시고 네. 나머지 7분이 전부 다 20살에서 22살까지의 3살까지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접 현장 실습을 했던 우리 분들이 경험을 담아서 이제 꼭지가 한 70, 꼭지가 많네요. 꼭지가 101개의 꼭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질문에 대한 답들을 달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 책을 기획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우선 제가 처음에 현장 실습을 나갈 때는 아무도 이런 정보들을 나눠준 게 없었어요. 이제 학교랑 업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이 학생은 이 업체에다가 배정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교육을 듣는데요. 이런 교육을 듣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들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처럼 마니또라는 모임처럼 모여 있는 단체가 책 한 권 써가지고 우리 힘들었던 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 다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내서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젊은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책 읽기도 별로 싫어하고 뭐 거기다 글쓰기는 더 싫어하고 그런 청년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서 놀러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인데 어떻게 거기서 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혹시 우리 노무사님께서 막 강제로 밀어붙인 건 아니신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가 있었나요?
저 계기는 이제 최연솔 노무사님이 먼저 작은 책이라는 월간 책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A4 용지 한 장 반 정도 되는 짧은 글을 여기저기서 모아서 작은 책을 내는 게 그런 월간지가 있었는데요. 네. 작은 책이란 거를 한번 써보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글을 짧게 쓰다 보니까 이 정도 어려움이면 나도 책 한 권 쓰겠는데? 라는 좀 자만심이 좀 생겼던 것 같은데요. 쓰다 보니까 뭐 어려움도 있고 이것저것 하게 됐는데 만들다 보면 어찌어찌 산으로 가도 가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학교 다닐 때 일기라든가 독서 감상문 쓰기 좋아했어요? 아니요, 전혀 싫어했어요. 완전 싫어했죠. 근데 노무사님이 글 좀 써보라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써지던가요? 처음에는 이제 써본 적이 없던 기억이라서 쓰다가 자꾸 막히고 또 쓰다가 막히고 다 쓰고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또 난잡한 내용밖에 없고 이게 쓰다 보니까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글이 뭘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쓰게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계속 도전이었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학생들한테 이 글쓰기를 과제를 내준다든가 하면 거의 막 머리 쥐어 뜯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글쓰기 근육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글쓰기 근육 생기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그걸 꾸준하게 살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 노무사님이 또 옆에서 좀 지도를 하시고 이렇게 격려하셨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네, 뭐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무사님도 네. 보통 이렇게 노무사님이면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네. 여러 가지 것들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 하필이면 글쓰기를 학생들한테 요청을 하셨던 걸까요? 저희 센터 우리 센터를 소개할 때 했던 이야기랑도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노동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신호등처럼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조금 더 해보자라는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센터가 하는 일들이 아무래도 목소리에 집중하고 그 목소리를 집중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걸 찾고 또 그걸 또 전달하기도 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현장 실습을 경험한 이 청년 노동자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할까를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각자가 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친구들이 잘 할 수 있는 좀 도움닫기 역할을 했다 할까요? 예,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설명했지만 이 마니또라는 모임에서 한 9개 정도 동아리가 각자의 개성과 멋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도움은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를 글쓰기를 한번 제시를 했더니 친구들도 잘 따라왔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한솔 우리 노무사님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게 거의 그 뭐라 그럴까 애정이 아니면 따라오기가 힘든 게 글쓰기인데 뭐가 좋아요? 최한솔 노무사님이? 우선 현장 실습 처음 나갔을 때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유토피아죠. 이제 주변 둘러봐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오직 저를 챙겨줬던 분이 최한솔 노무사님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생기고 말을 하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도 생겼고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굉장히. 아니 이런 여기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도 좀 있는데 아마 다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쓰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 어려움이라고 하면 저희도 실제로 겪어봤던 현장 실습인데 겪어봤던 거랑 이제 법으로 찾아봤던 거랑 다르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했나 교차 검증이라 하죠. 그게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제 도와줬던 최연솔 노무사님이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책이 인쇄돼서 딱 나오니까 네. 딱 받아들었을 때 따끈따끈하게 받아들었을 때 딱 처음에 들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어요? 우선 이 백문백답이라는 게 100가지의 질문을 먼저 모으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그래서 100가지 질문을 모으는 거가 뭐 네이버 지식인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그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상상으로 내가 만약에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야 되는 갓 20살이 되는 고등학생 3학년이다 라는 이런 이 여러 가지의 상황을 내 머릿속에서 이미 경험을 한번 했다니 와 내가 이 책을 받으면 정말 앞으로도 힘낼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감동이 계속 왔었습니다. 네. 그럼 이 책이 지금 이렇게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다 배부가 된 건가요? 아 이제 앞으로 이제 개학 시즌이니까 개학하고 나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이 됐나요? 이건 저희가 이 처음으로 저희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현장 실습과 이제 직업계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사업비를 처음 작년에 마련했고요. 네. 인쇄비 정도와 이 친구들에게 지급할 소정의 원고료 정도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네.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수많은 작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작품을 건네받고 읽어는 봤지만 뭐라 그럴까요? 따끈따끈한 또 가장 생생하게 움직이는 책이라고 할까요? 가장 가슴에 와닿는 몸에 와닿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그렇지만 같은 동기의 어떤 학생들은 대학을 가고 또 직접 또 어떤 친구들은 현장으로 나갈 때 이렇게 대학으로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드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없지 않을 수가 네, 있죠. 어쩔 수 네. 없이 생기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은 다 대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도 나오고 이제 군대로 들어가가지고 그 휴학을 내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취업을 나간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학교를 가면 뭐 1학년 때는 OT, MT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볼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 내가 그 한 굴레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인맥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취업을 하다가 이제 다른 분들 사업장이나 아니면 뭐 동아리나 이런 것도 충분히 나는 인맥을 쌓을 수 있고 돈 벌고 인맥도 쌓고 내 자유시간도 생기면 정말 좋겠다. 뭐 대학교는 과제도 있고 하니까 하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집에 가서도 과제하느라고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따지면 취업이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네. 지금도 뭐 그 선택에는 예,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그렇게 참 너무 짧아요. 지금 벌써 시간이 반이 흘렀어요. 별 얘기 안 했는데 뒤에 해야 될 얘기가 쌓였는데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정 안 되면 오늘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기 전에 노래 부탁을 좀 드렸는데 우리 장수영 마니또께서 G.O.D의 촛불 하나 노래를 신청을 좀 해주셨어요. 이 노래를 왜 좋아하시나요? 우선 가사가요. 네. 힘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한번 웃고 모이고 떠들자 이런 느낌의 가사가 많아서요. 청년들 요즘 힘든 시대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노래라도 듣고 웃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노래를 한번 추천을 했습니다. 네. 노래를 들으면 웃게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마찬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에게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킨다고 어둠이 다른 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부딪히는 나 이 몸짓. 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쫓아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해.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니 아낌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것만은 나의 정익이었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내게 기대. 언제나 서 있을게. 혼자는 생각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나의 손 잡아줄게. 네, G.O.D의 촛불 하나였습니다. 우리 마니또께서는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터로 가셨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케이블에 행선지를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는 일이었어요. 스티커를 먼저 뽑고 프린트해서 정리하고 마지막에 붙이는 일을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전공이 뭐였어요? 고등학교에선 전기 전공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공 일이 현장 실습 갔을 때에 뭐 매치가 되는 일이었나요? 아니요, 전혀 되지 않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현장 실습을 나갔을 때 저는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조끼 이런 걸 분명히 입었는데 정작 하는 일은 그저 스티커 뽑고 스티커 정리하고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일밖에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현장에 적용해보고 직접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서 내가 능숙한 기술자가 되는 그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 현장 실습을 나갔을 때 내가 이 전공을 3년을 배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런 일만 하고 지내야 될까라는 약간 상실감 이런 걸 느꼈었어요. 혼자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같이 나간 친구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건가요? 대부분이 다 우선 잡무라고 하죠. 청소 아니면 뭐 짐 정리 이런 것들을 대부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뭐 맨 처음이니까 바로 현장에 투입 못하고 원래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또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버리면 그리고 나중에 배치받는 일이 전공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전공으로 들어가면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과정이 나중에 전공을 배웠던 전기 쪽으로 들어갔던 부분하고 배우게 되는 걸로 연결되는 직업이었던 건가요? 일단 많이 먼 미래에서는 진행이 가능했었는데요. 현재 1년 가까이로는 그게 바라볼 수가 없는 직업인 일이었던 거죠.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업을 하지 않고 현장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학교 수업 연장이었을 거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싫어 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자유롭게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현장에서 내가 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영화에 걸렸던 다음 소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나요 혹시? 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엄청 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네.
그래서 그 영화를 저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현실인가 아니면은 어떤 영화의 어떤 극적 사실을 위해서 과장한 건가? 우선 그랬던 친구가 한 명이 있긴 있었는데요. 나갔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론 자이든 타이든 학교로 돌아오게 되면 아 너는 뭐 운이 안 좋다, 너는 뭐 끈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선 업체에 대한 내용도 모른 채 그 친구를 먼저 까내렸습니다. 학교에서 아 친구들이요. 친구들이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 당연히 노력은 하겠죠. 이 친구 내가 어떻게 업체랑 연결을 해놨는데 떨어졌으니까 안타까워서라도 연결은 해줄 텐데 그래도 마땅히 좋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서 몇 년, 얼마 동안 일하신 거예요? 그 현장 실습에서 바로 현장 실습에서 이어져서 3년 6개월을 더 추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예. 그럼 거기서 병역까지 다 마치게 된 건가요? 예, 병역 특례까지 모두 다 끝내서 나왔었습니다. 네. 3년 6개월을 일하시고 이제 그만두시고 현재 다른 직업을 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병역 특례에 들어갔을 때의 급여는 최저급여를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우선 제가 먼저 갔었던 그 업체는 잘 챙겨줬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다른 병역 특례 업체에 비해서는 넌 행운인 줄 알아라라는 식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최저급여 이상을 줬단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잘 챙겨주는 거다. 잘 챙겨주는 거라고 오래오래 다니라고 좀 협박 아닌 협박을 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일한 만큼 이상을 준다면은 뭐 잘 챙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혹시 뭐 일하면서 어떤 인격적인 아니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누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었나요? 우선 저는 없었었습니다. 정말 그럼 괜찮은 곳에 네. 갔던 거는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다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이 모임이 일하는 청년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려고 이런 안내 책자를 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그랬을 때 손을 내밀었던 게 이제 우리 노무사님이 손을 내미셨던 예, 그렇습니다. 입장이었고, 우리 노무사님 입장에서는 네. 이런 학생들을 이제 종종 만나시게 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학생들이 겪는 뭐 어떤 유형이라 그럴까? 네. 뭐 어떤 그런 걸 보셨을 때 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2017년, 18년 또 그 이전부터 있었던 현장 실습생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그 사건 사고들은 아무래도 사망 사건 또는 이제 안전 사고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안전과 관련돼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노출이 돼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하려고 적어도 학교에 있는 현장 실습 기간 동안에 이 직이 아직 학교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잡무나 좀 더 경이한 업무를 시키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 현장 실습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취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에는 일상적인 노동자들과 일반적인 노동자들과 똑같은 조건 하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사실 앞서 말했던 대학교로 진학하는 친구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19에서 이제 20로 넘어가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교수님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많이 안내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터라는 사선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있니 없니, 너가 얼만큼 배웠니 안 배웠니, 이런 지점들의 어떤 꾸짖음이나 일상적인 언어, 폭력 뭐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이 상담이 있었던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위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안전사고라든지 또는 노동법과 관련된 뭐 수당이 제대로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 일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또 친구들이 처음 일을 해보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은 수입을 보장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대제라든지 야간 근무라든지 이런, 또는 수용 친구도 수용 마니또도 처음 제가 마니또를 해야 되겠다 어떤 필요성을 느꼈던 친구인데
사실 지역 바깥으로 이제 파견을 보내는 경우가 허용되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하는 동안에는 명확하게 현장 실습을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어느 날 연락을 했는데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쫓아간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허용되지 않는데 회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이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 밖에 안전사고들이 아무래도 대학에 지나간 친구들보다는 바로 일터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좀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문제에 있어서는 네. 업무가 미숙해서 생기는 사고도 있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안전 장비라든가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미비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사실 이건 현장 실습생 친구들이 아무래도 고등학교 신분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더 집중받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 우리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육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 가장 안전해요. TV 모서리라든지 심지어 뭐 방 문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방 바닥에도 스펀지가 깔려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제로인 사업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태어난 누군가가 또 처음 이 방에 온 누군가가 조금 더 덜 다치고 넘어지더라도 덜 아플 수 있는 곳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처음 생애 첫 노동을 시작하는 우리 현장 실습생 친구들을 비롯해서 어느 누가 가더라도 또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가 언젠가 취업을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이 노출된 사업장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일단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교육의 일환으로 현장 실습이 진행되는데 교육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교육이라는 건 어쨌든 아주 짜임새 있게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진로를 발전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과정이 마련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실무에 투입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싼 값에 잡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 확보 차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냥 머리수 채우기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해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여러 곳에서 현장 실습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계속 반복될 거다라는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요. 그 영화 다음 소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데 그 다음 네. 소위란 영화가 현실을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는 영화일까요? 저는 99.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저는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우리 장수영 마니또랑 같이 봤는데 둘 다 눈물 범벅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 거기에서 0.02%는 경찰이 이런 부분에 나서지 않는다 정도. 예, 현장 실습과 관련된 문제에 경찰이 나서는 일은 거의 없고요. 아무래도 노동부, 학교 또는 노무사, 뭐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지 경찰이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나머지의 묘사들은 사실상 현장 실습생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고 제가 충분히 목도했고 그게 심지어 우리 장수영 마니또를 만나기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전히 그때도 반복이 되고 있었던 일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지도를 나가시면 네. 그 업체분들한테 네. 뭐 그런 얘기도 좀 듣지 않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법대로 하면 어떻게 애들 다 케어가 될 수 있느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아니냐라고 항의 아닌 항의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장 실습을 포기하시는 기업들도 굉장히 있어요.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직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준비를 할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 영화가 99.8%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업장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단 1%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그런 곳들이 남아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영화도 그 영화도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했다고 이제 얘기 들었는데 네. 근데 우리 현실은 영화보다도 더 참혹한 일들이 또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구이역 사건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화력발전소에 있어서의 사건들도 있었고 네. 자 우리 수영 마니또는 직접 그런 현장의 사건 사고들을 이야기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래도 같은 나이대 친구들이니까 나였어도 그랬을까라는 우선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아니면은 뭐 그런 사건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혹시 나였으면 잘 대처를 했을까? 난 학교로 잘 도망을 갔을까? 뭐 부모님이나 뭐 여기저기 상담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노무사님을 저는 운 좋게 만나게 되었고 상담사를 먼저 만난다는 것 자체는 우선 타인한테 나의 속 얘기를 꺼낼 수 있어야 되는 용기가 먼저 필요하잖아요. 네. 이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멘탈을 내가 저 상황에서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속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고들이. 그 처음에 실습을 나갔을 때 뭐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사회에서 그런 뉴스도 들으시고 뭐 그러셨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는 첫 발을 띄는 수영군을 보면서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던가요? 제일 격하게 반대를 하셨던 게 저희 어머니인데요. 아무래도 그 현장 실습이 안산에서 하다가 충남 당진으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사기 업체 아니냐. 너 그런데 가서 뭐 팔려가는 거냐. 가서 일하고 밥은 먹여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반대로 저희 아버지는 저와 같이 현장 실습 느낌으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만 끝내고 바로 취업을 나가셨던 분이라 아버님도 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나 이만큼 했어, 너도 할 수 있어라는 어떤 강한 응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반되는 의견이라서 사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거나 넘겼죠. 예. 직장 생활을 그때 3년 6개월 동안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부당하다고 느꼈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우선 연차 사용 같은 게 제일 많이 컸던 거로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 중소기업이라던가 뭐 소규모 업장 같은 거는 연차를 쓰면 인원이 빠지고 그만큼 일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차를 쓸 때마다 뭐 욕 한 바지 먹는 거죠, 그냥. 연차라고 하는 거는 내 권리인데 그렇죠. 권리를 쓰는데 눈치 보면서 욕을 먹어서 써야 된다. 많이 먹었죠, 그때는. 지금은 좀 낮은 것 같습니까? 그 업장에 계속 그 일을 다니고 있는 분이랑 연락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벌써 4년 정도 지났는데 그나마 좀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일찍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제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수영 마니또가 이렇게 24세 나이로 좀 제가 느껴지질 않아요. 아주 뭐라 그럴까 벌써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듬직한 진득하게 한 청년처럼 느껴지는데 일찍 사회의 맛을 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벌써 우성장을 하신 건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대견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까 처음 했던 질문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다 우리 수영 마니또와 또 여기 이 마니또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처럼 이렇게 의식이 이런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식이 성장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한 가지 요인만 잡는다면 그래도 내가 남들만큼 똑같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면, 나의 권리를 찾아야겠다든가 뭐 이런 의식들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계기라고 하면요. 일단 그게 제일 컸죠. 제 주변에도 나와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으니 우리 같이 으쌰으쌰하자라는 생각이 커서 그러니까 내 뒤에 사람이 이런 경험을 안 하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책임감이 겠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안내서도 제작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활동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으쌰으쌰하자는 그 마음 하나가. 아니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그건 성인들도 참 죄송합니다. 성인이지만 쉽지 않은데 저도 제가 우리 수영 많이 또 나이 때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기특하고 참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개인 인생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좀 짜고 계실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사는 게 제일 큰 목표지만요. 그래도 조금의 바람이 있다면 이 많이 또 활동하는 것처럼 저와 같은 다음 소위 영화와 같은 그런 일들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노동운동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런 쪽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살짝은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도 활동을 완전 전문적으로 한다는 게 보다는 보조만 한다는 느낌이 제일 강한 것 같기는 해요. 아직은. 네. 근데 아마 이미 책임감을 느낀 사람이 또 그거에 대한 또 담당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워낙 이 길이 험하고 또 박봉의 어려운 길이라 이렇게 강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수영 마니또처럼 생각하고 또 남들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옆에서 안산에서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기성세대의 한 명으로서 참 감사하고 좀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최한솔 노무사님. 네. 제가 노무사란 직업이 잘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하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네네. 이렇게 이런 학생도 도와주는 게 네. 그냥 월급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월급을 주니까 하는 일은 아니고 나름대로 여기에 나름대로 또 우리 노무사님의 철학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에 뛰어든 뭐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철저하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다른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에서 주는 월급이 있으니까 네. 그 월급만큼만 일을 해도 되겠지만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질문, 분명히 같은 질문인데 새로운 질문 같네요. 때로 이제 우리 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 청년 모임인 이 마니또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청년 모임하고 독특하고 지금 전국의 유일한 모임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특성화고를 졸업했고 또 현장 실습의 경험이 있고 또 일을 하면서 퇴근 이후에 모여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이 친구들. 굉장히 멋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끝나고 모이니까 아무래도 힘든 것도 있지만 꾸준하게 지금 5년간 같이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감사함이 조금 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다른 지역에서도 마니또의 모델을 뭐 좀 궁금해하셔서 찾아가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또 그렇게 많은 노력과 그런 많은 또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물론 주변에서 저 혼자 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조은유씨라는 이 선배 노동자분들이 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 센터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잠재력을 뭐 만나게 된 게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일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노무사로서 만났지만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처리해주고 또 사건을 대리해주고 해고나 괴롭힘이 있을 때 상담해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만으로 끝내는 것은 잠깐 상처에 연고 발라주는 느낌이었던 거고요. 같이 성장하거나 같이 이런 부분들을 맞닿았을 때 같이 용기를 내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수많은 노무사님들이 계시고 네. 또 내가 받은 월급만큼만 일해도 충분하실 텐데 이제 말씀하신 거 그 밑바닥에 우리 학생들을 향한 청년들을 향한 애정이 이렇게 묻어나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모처럼 제가 이
프로그램이 횡설수설이라 그냥 모여서 재밌게만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오늘 아주 묵직한 이야기들을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다음에 약속 한번 해주시죠. 다음에는 우리 수영 친구 같은 우리 친구들분들 한번 쭉 같이 오셔가지고 한번 직장에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시면 좀 어떻겠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네. 네, 무조건 참여하겠습니다. 네, 그럼 혼자만 오시면 안 되고 다른 친구들 다 같이 오셔서 네,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 네.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수영 우리 많이 또 직장 구하시면 또 건강하게 안전사고 없이 열심히 일해주시고 건강하게 지나가시는 모습 또 소식 들려주시길 바라고 우리 노무사님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중식이가 부릅니다. 그래서 창문에 썬팅을 하나 봐.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사람들이 볼까봐 눈물을 들킬까봐 누가 날 흉볼까 고개를 숙이고 아 그래서 창문에 썬팅을 하나봐 혼자 원 없이 울고 싶어서 맞아 그래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맞아 그래 나도 웃고 말하고 화도 내요 나도 애교 부리고 실수해요 마음이 아프면 울어요 나도 울 수 있어요 나도 울 수 있어요 나도 맨날 틀리고 후회해요 나도 너무 떨리고 무서워요 다 큰 어른도 울어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다고요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사람들